고용부 신두시간제 개편 다음 주 본격 착수. 정부가 주 신두시간제 개편을 위한 전문가 회의체를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 고용노동부가 현행 주 신두시간제를 월 평균 신두시간제로 바꾸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이튿날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는데 예정대로 개편을 추진한다.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올해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5일 오후 1시간가량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고용부 정책 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고용부 쪽은 차관이나 실장 등 배석자 없이 이 장관만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노사 현안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 해결을 지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대우 조선해양 하청지회의 불법 파업이 40일 넘게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법과 원칙을 언급한 것이다. 이 부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임금체계를 유연화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며 노동시간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데 힘써달라고 주문했다고 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다음 주 시동 이 장관은 이날 부처 핵심 정책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과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 세 가지를 보고했다. 이 장관은 업무 보고 직후 급변하는 노동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고 경직적인 노동 규범과 관행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와 보상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우선 추진 과제로 근로시간 과임금체계 개편을 보고했다. 논란이 됐던 주 52시간제의 경우 해외 선진국보다 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을 줄여나간다. 는 기조는 노사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주 52시간제는 일주일 정규 근무시간 최대 40시간에 최대 12시간 연장 근로를 허용해주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 연장 근로 한도를 제한하는 단위를 지금처럼 일주일이 아닌 4주나 한 달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연장 근로 한도, 한 달 기준 52시간을 일이 몰리는 주에 몰아서 쓰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첫째 주, 둘째 주는 주 60시간 일하고 셋째 주, 넷째 주는 주 40시간 일할 수 있는 식이다. 대신 퇴근하고 다음 출근을 하기 전까지 11시간 휴게 시간을 꼭 주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할 방침. 지나친 집중 근무로 근로자 건강을 해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두겠다는 것이다. 임금체계 개편은 우리 고용시장 고질적 문제 중 하나로 꼽히는 호봉제, 연공급, 임금체계를 좀 더 공정한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 연공급, 임금체계를 좀 더 공정한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차가 높아질수록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호봉제는 우리나라에서는 1000인 이상 기업 중 70.3%가 채택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의 선 찾아보기 어렵다.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 구조를 바꾸면 기업들의 고용 부담을 덜어줘 청년 일자리를 만들거나 연장 등을 추진될 수 있다는 를 될 수 있다는 근로시간 과임금체계 개편의 구체적인 방안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전문가 회의체를 만들어 논의한 뒤 정부에 공고하도록 할 예정. 이 장관은 당장 다음 주부터 연구회 첫 회의를 시작하겠다고 보고했다. 그 외 추가 개혁 과제는 노사정대와 기구인 경제사회위원회 안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연내 개정 경영계로부터 처벌이 과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현장애로와 법리 문제점 등의 방안 마련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경영책임자에 대한 지나친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우선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할 방침. 예를 들어 시행령에서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충실히라는 문구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고용부 내부 예선 여소야대 상황에서 시행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법을 고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가
다소 줄어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정평가 원인으로는 인사 문제가 꼽혔는데 이런 가운데 또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하원기 전 더불어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30%대 초반까지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봐도 긍정이 32%까지 떨어졌고요. 부정이 5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5주 연속 하락세인데 저희가 지역별, 세대별로 봤더니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그리고 연령별로로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은 부정평가가 다 높았. 이 부분은 뼈 아픈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국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객관적인 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 매주 보내주시는 국정지표일 겁니다. 국정지지율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채 100일이 되지 않았거든요. 100일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의 한 5%씩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하락세라는 것도 참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마는 지지율이 빠지는 폭이 상당히 크고 또 빠르다는 것이 저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을 비롯한 내각들도 집권 여당 모두가 전반적으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반성과을해야 해야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을 때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망하신 점이 있었을 것이고 또 새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새 정부가 탄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것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과 지금 정부의 모습들이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들의 실망한 마음이 지지율로 저렇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국정에 임하는 대통령의 태도,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가지는 우려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도 박순애 후보자에 대해서 장관 임명을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의 정서나 감정을 건드리는 일이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훌륭한 장관들 본 적 있느냐 이러면서 전 정권하고 자꾸 비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감정적인 그런 태도들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감 그리고 전 정부와 비교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우월하다라는 것들을 내세웠지만 그게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데는 실패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누적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지율 하락 폭과 속도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갤럽 기준으로 보면 지난주에 데드크로스가 있었고요. 이번 주에 다시 5%포인트 정도 하락했는데 이 한 주 동안 지지율이 좀 더 빠진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도 신인규 대변인이랑 거의 대동소이한 의견인데요. 아마 저는 더 떨어질 거라고 전망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나라처럼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지지율이 떨어져도 일정 수준까지는 버팁니다. 그걸 보고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이 콘크리트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정치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수십 년 정치를 하면서 평가해왔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정권 교체의 한 대안으로 선택됐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막 평가를 받고 있는 국면입니다. 평가에 있어서 내용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지지층이 계속 이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한 요인은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인사를 먼저 짚고 싶은데 박순애 후보자가 문제가 있었다. 지금 장관이죠. 박순애 장관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여론조사에서 계속 나왔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문제들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죠. 그런데 임명을 강행하고 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언론과 야당의 공격 때문에 고생하셨을 텐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문제가 있으면 보도를 하고 검증을 하는 거죠. 그건 공격이 아닙니다. 정치적 공격이 전혀 아니고요.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도 당연히 야당으로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치 정치적 공격을 한다고 착각을 하고 게다가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국민의 의견은 부정적인 건데 그건 야당이나 언론과 무관하게 국민의 평가거든요. 저는 지금 이게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 위기감을 가지고 국정 운영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정부로부터 지금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와 또 희망을 담아서 바라봐서 될 시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자신만만한 태도를 국민들은 오만하게 본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무래도 오만하다 보면 사실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국회 권력을 가지고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시피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은 사실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무한 책임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대평가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평가처럼 국민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정부 여당 내지는 그런 집권 세력의 책임감 없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 정부와 자꾸 비교한다든지 이런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이건 상당히 앞으로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정말 대통령실과 내각과 또 정부 여당, 집권 여당이 모두가 다 함께 일신하는 그 정도의 고강도, 쇄신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갤럽에서의 부정평가 요인은 인사가 26%였고요. 또 다른 MBS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국정수행 긍정평가, 부정평가 비슷한 흐름인데 여기서도 긍정 요인을 보면 결단력이 28%고요. 부정 요인을 보면 독단, 일방적인 30%, 그리고 인사가 16%.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지금 사실상 뭔가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으면 결단력이 아니라 다른 얘기들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이니까 일단은 지지층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특성을 꼽아서 결단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모습밖에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보통 다른 국민들은 그 결단력으로 지지층들이 포장해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독단적이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방이 제대로 되려면 진단이 우선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진단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꼽히는 이상민 해남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에 나와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곧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국민이 들으면 화가 납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국민의 질타와 비판을 잘 수용해서 우리가 변화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지지율 이거 신경 안 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상황이 개선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대통령실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지율의 일희일비 안다. 국민만 바라보겠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지율의 일희일비 안 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지율이 높을 때 그 말이 겸손의 의미로 제대로 들리는 겁니다.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고 상당히 국민들의 바람과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지율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 오히려 그냥 국민들의 뜻과는 다르게 본인의 뜻을 더 굽히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마치 국민들과 자꾸 다투는 식으로 인식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말씀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정서를 건드릴 수 있는 우려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 필요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는 지지율의 급락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먼저 그러니까 떨어지는 포인트들을 먼저 잡아내서 간표 요인부터 먼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민들의 정서를 자꾸 자극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바람이나 이런 것들까지는 충족은 당장 못 시키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그런 행동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간표 요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도 재유행하고 있고요. 경제위기 이건 우리만 잘해서 되는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앞으로 지지율 반등 모멘텀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사실 지금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저는 지지율의 모멘텀 같은 경우는 극약 처방을 써야 될 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물론 언제 결단하느냐의 문제는 대통령실이 결단을 하겠지만 결국 인사와 메시지거든요. 인사라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앞에 제시되는 그 인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기대감을 갖는 것이 또 지지율에 투영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을 때 대통령실에 여러 인사 문제가 있었고요. 또 내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고강도의 쇄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인사로서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인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반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저는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 인사가 돌파 전략일 수 있다. 인사를 통해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 왔기 때문에 결국 문제는 거기서 푸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사적 채용 논란이 또 불거졌는데요. 하은기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논란이고 누구입니까? 너무 많은데요. 지금 대통령이랑 사적으로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 구급 행정요원으로 채용이 됐다고 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니다. 이거는 자원봉사로 일했던 사람인데 캠프에 추천해서 넣은 것이다. 이렇게 해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한 건이 아니라 너무 많이 불거져 나온 게 문제입니다. 그 전에 코바나 컨텐츠 출신 인사들이라든가 극우 유튜버의 누나라고 하는 분이라든가 이게 너무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나이트 포커스에 나와서 거의 한 달 동안 혹은 다른 방송에서도 말하는데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를 안 하고 자꾸 사람 중심으로 자기 주변에서 내가 봤더니 괜찮더라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을 채용하니까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구급 행정요원이라는 직급이 사실은 되게 가벼워요. 저도 집권여당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제일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은 극우 유튜버 그분입니다. 그분이 대응할 때 보니까 동생이랑 엮어서 얘기하는 건 연좌제다. 가족은 상관없는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관계가 그게 아닙니다. 극우 유튜버랑 같이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누나도. 그런데 그 극우 유튜버를 우리가 다룬 적이 있지만 문 대통령 사저에 가서 욕설 방송하던 그 유튜버거든요. 실제로 사기 혹은 폭행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원들 보내서 폭행하고 그랬던 유튜버거든요. 이런 사람을 대통령실에서 채용을 한다? 그것도 능력을 보고. 이거 어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중첩되고 반복되니까 계속 논란이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인이 청와대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극우 유튜버의 누나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이 부분을 가장 지금 문제로 보신 것 같은데 오늘 불거진 분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인이고 그분의 아들. 대통령실에서는 불공정은 없었다. 이게 지난 대선 캠프하고 인수위에서도 활동을 했고 대선 승리에 공헌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선 캠프에 있다가 대통령실, 청와대 이렇게 과거에 갔었던 적도 있기는 한데 이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사실은 복싱에서도 잽을 여러 번 맞다 보면 데미지가 누적이 돼서 다운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그렇게 크게 볼 수 없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억울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누적이 되면서 정권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겁니다. 예를 들면 사실 이런 인사 논란보다도 그런 해명 같은 것이 잘못되면서 더 국민들의 분노가 사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도 인사비서관의 처가 순방할 때 동행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시정을 해야 되는데 BTS도 가지 않느냐 이런 식의 해명을 하면서 국민들이 더 납득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여러 가지 사적 채용, 친분 채용이라는 것이 문제가 제기되면 이걸 돌아보고 이것을 재발 방지 그리고 현재 그런 식으로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적하면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능력이 있었고 공정했다라고 아무리 이거는 변명을 해도 국민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인사 난맥으로 짚이는 것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인사라는 것이 친분으로도 등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인데 고위직부터 하위직까지 다 친분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구급 공무원도 지금 대통령실이니까 더 문제이지만 일반 구급 공무원도 보통은 시험 봐서 들어가려면
500대 1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일반 국민들은 구급 공무원 들어가는 일도 상당히 어렵고 많은 노력과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능력이 검증됐다. 그냥 그 한마디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또 지인의 예를 들어 권성동 대표의 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자제분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단지 능력만 있다 가지고 안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대외적인 직함 어떤 걸 가지고 캠프에서도 어떤 능력으로 이분들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 검증된 것인지 거기까지 대통령실이 해명을 해야 이 부분이 저는 국민들이 납득을 해줄 것 같습니다. 법적 잣대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저는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대 구급 행정요원들이 국정 운영에 크게 영향 안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를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준이 뭐냐라고 하셨잖아요. 기준이 뭐냐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시스템을 붕괴시켰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권 기준으로 하면 보통 이런 인사의 경우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하고 총무비서관실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정수석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어디서 누가 추천했는데 능력 보고 뽑혔다라는 것이 되는 거고 기준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시스템이 없다 보면 계속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사실상 지인이 추천해서 들어오는 경우 별점직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걸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춰놔야 우리는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점을 검증했고 이러한 점을 보고 채용했다고 하면 언론도 납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정수석실이 그동안 논란이 있어서 없애기는 했는데 놔두는 게 나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으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 인사였던 송홍렬 공정위원장 후보가 낙마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집을 피울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거나 못 만들겠으면 기존에 계속 이어져 왔던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강한 비판이 나왔는데요. 민주당 얘기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콜론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실을 사적 인연으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육촌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 컨텐츠의 전직 직원들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가 대통령실에서 근무에 논란이 됐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 강한 비판의 얘기 듣고 오셨는데 앞서 하원기 대변인께서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야당의 역할이라는 것이 쓴소리 내지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 파트너로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일련의 이런 인사 논란에 있어서 만큼은 거기에만 국한했을 때는 지금 민주당에서 내고 있는 저런 비판의 목소리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현재 맞는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국민들의 지적을 받고 점검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사기업에서도 오너가 친척을 자리를 줘서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 내에서 그분이 융화돼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 하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검증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물며 지금은 대통령실 내지는 이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신의 친분이나 여러 가지 사적인 인연들을 통해서 이렇게 등용한다는 것은 저는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 저는 그 부분은 야당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